안녕하세요. 7주차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했던 27장 직류 회로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키르호프의 법칙과 RC 회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가 저항을 계산하고 회로의 전류를 계산하는 부분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림에서처럼 내부 저항이 없는 기전력, 즉 기전력 입실론 값이 6V인 전지가 회로에 전류를 공급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처음에는 그림과 같이 열린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열린 상태를 스위치가 아예 열려진 지금 그림과 같은 상태를 1번 상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전지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는 1mA다 라고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스위치를 위치 A로 닫아 보려고 하는데요. 회로 중간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S 쪽으로 연결되었을 때 이때 전지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값은 1.2mA.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스위치를 B로 닫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위치 B로 닫았을 경우를 세 번째 상황으로 삼았을 때 이때 전지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 값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에서 2mA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럴 때 저항 R1, R2, R3 값이 각각 얼마가 되는지를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할 때 문제 풀이를 할 때가 있는데요.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고 듣는 것을 멈추고 먼저 풀어본 다음에 강의 듣는 거 잊지 않으셨죠? 항상 문제가 나올 때 먼저 풀어보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먼저 풀어보고 같이 답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상태는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저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우리는 바깥쪽으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회로 큰 부분으로만 저항값들을 생각해 주면 되니까 제일 먼저 R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R2, R3 이렇게 세 개의 저항이 있는 경우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등가 저항 값은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겠죠. 저항 값은 그리고 V는 IR에 의해서 I분의 V인데 여기서는 입실론 기전력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I1분의 입실론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네, I1 값은 1mA인데 우리가 표준 단위 암페어로 바꾸어서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타내보고 기전력 값은 6V니까 그대로 나타내주면 6 곱하기 10의 3승 ohm이 등가 저항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에서의 등가 저항값이 되겠네요. 두 번째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상황은 스위치가 A 쪽으로 연결된 상황입니다. 스위치를 A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아래쪽에 이제 B 쪽으로 연결된 부분은 무시할 수 있겠죠.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기전력을 그리고 R1 똑같이 있을 거고 이번에는 A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R2 두 개를 모두 고려해 주어야 되는데 이때 이 둘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분기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검은색 점으로 표시한 부분이 회로 전체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2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해 주고 그리고 R3 연결한 다음에 다음 부분은 이제 기전력이랑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등가 저항은 R1 플러스 병렬로 연결된 R2 저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R2분의 1, R2분의 1 더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2분의 R2가 되겠죠. 그리고 R3를 더한 값이 두 번째 경우에 이 회로의 등가 저항이 됩니다. 이 값은 두 번째 회로에 흐르는 전류분의 입실론 이렇게 되니까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분의 6V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값이 5 곱하기 10의 3승이 되므로 등가 저항 R2에 해당되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등가 저항 값은 5 곱하기 10의 3승 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스위치를 B로 연결했을 경우입니다. 스위치를 B로 연결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없고 이렇게 R3 옆에 있는 회로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회로 같은 경우에는 R3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긴 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느냐면 지금 분기점을 기준으로 B쪽으로 스몰 B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저항이 없고 R3에만 저항이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전하들이 더 선호하는 쪽은 이제 저항이 적은 쪽으로 더 많은 전류가 가게 되는데요. 아예 저항이 없기 때문에 B가 있는 쪽, 이쪽으로 전체적인 전류 값이 모두 흐르게 됩니다. R3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바로 세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다시 그려보면 회로를 다시 나타내 보면 기전력이 있고 그리고 R1이 있고 그리고 A 쪽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R2 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병렬 연결이어서 R3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쪽에는 저항이 없는 경우로 이런 식으로 연결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R3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만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R1과 R2를 그대로 더해주는 두 개짜리 저항의 직렬 연결만 살펴주면 됩니다. R1 플러스 R2 값은 I3 세 번째 경우의 전류분의 입실론에 해당이 되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분의 6V 이렇게 해주고 계산해주면 3 곱하기 10의 3승 옴이 바로 세 번째 경우의 합성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R1, R2, R3 값을 각각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의 수식에 대해서 두 번째 경우 수식과 비교를 해보면 이 위에 두 개의 수식을 비교하는 거죠. 제일 위에 첫 번째 수식에서 두 번째 수식을 빼주면 2분의 R2 값이 얼마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위에다 써보면 2분의 R2는 6 곱하기 10의 3승에서 5 곱하기 10의 3승을 빼주면 되니까 10의 3승이 되겠죠. 따라서 R2 값은 2 곱하기 10의 3승 옴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식은 R1 플러스 R2 값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역시 제일 첫 번째에서 마지막 식을 빼주면 R3만 남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식을 빼서 얻으면 되겠죠? 그럼 R3는 6 곱하기 10의 3승에서 3 곱하기 10의 3승을 빼면 되니까 3 곱하기 10의 3승 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수식에서 우리가 R2와 R3 값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R1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R2와 R3를 더했을 때 5 곱하기 10의 3승이 되니까 R1은 1 곱하기 10의 3승 옴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R1 값 그리고 R2 마지막으로 R3 값까지 모두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인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키르호프의 법칙은 전류를 계산하게 해주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전류를 계산하는 법칙은 V는 IR이라는 오음의 법칙이었는데요. 오음의 법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그림의 회로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럴 경우에 키르호프의 제1법칙, 제2법칙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칙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전류의 법칙 또는 분기점 법칙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전하량 보존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키르호프 법칙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모두 다 적어본 이유는 이 말 속에 첫 번째 법칙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회로 문제에서 키르호프 법칙을 쓸 때는 우선 분기점이 존재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이 분기점이 있으면서 지금 그림과 같이 기전력이 그러니까 전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 법칙은 분기점에서 사용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분기점에서 그럼 사용을 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분기점에서 제일 많이 나눠지는 물리량인 그 전하량 또는 전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라는 분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로에는 사실 B라는 지점에 분기점이 하나 더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문제에서 여러 개의 분기점이 있더라도 보통 한 군데를 먼저 선택해서 전류의 법칙, 첫 번째 법칙, 키르호프의 제1법칙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두 개 이상의 분기점에 대해서 모두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 가장 간단한 경우로서 분기점에서 우리가 키르호프의 제1법칙을 하나만 쓰면 되는 경우를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C점의 분기점을 옆에 다시 한번 그려볼 텐데 I1이라는 전류가 C점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I2와 I3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I1이 들어오면 I2, I3가 이런 식으로 전류가 두 개로 갈라져서 나뉘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물론 지금 이 회로에서는 방향성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분기점이 있으면 들어오는 전류값이 있다라고 하면 이 들어온 전류값은 그 점을 기준으로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전하량 보존 법칙과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점으로 들어온 전하가 있으면 그리고 그 전하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두 군데가 있다 그러면 두 군데를 각각 나누어서 전하가 이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고 이때의 전하들은 새로 생겨나거나 또 소멸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죠. 또 이것은 수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기점에서 모든 전류의 합, 모든 전류의 합이라는 뜻은 임의로 내가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로 하겠다 그러면 I1,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로 하겠다 그러면 I2와 I3는 나가는 전류가 되는데 이 분기점에서 모든 전류를 더하면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왼쪽에 있는 회로에서 C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I1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I2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3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 분기점 법칙, 수식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해보면 I1과 I2가 들어오는 데 시점으로 그리고 I3는 나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왼쪽에 있는 회로의 상황에 맞춰서 분기점 법칙을 쓰면 이러한 형태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복잡한 회로가 있을 때 전류의 법칙을 분기점에서 써주면
전류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류의 법칙을 쓸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푸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전류를 표시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분기점을 기준으로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갈라지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임의로 일단 내가 전류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화살표를 이렇게 정해 주어도 됩니다. I1, I2 이쪽을 내가 I3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임의로 전류 기호를 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전류의 법칙을 써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다 들어오게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한 점을 기준으로 전류가 전부 들어오는 방향을 향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류의 법칙을 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쓸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법칙에서 전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 수식을 써야 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로 한다라고 하면 I1 플러스 I2 플러스 I3는 0 이렇게 써주면 첫 번째 전류의 법칙을 써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저 왼쪽에 있는 그림과 관련 없이 예를 들면 I1이 I1이 5A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I2가 예를 들어서 1A 이렇게 나왔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이 경우에 I3는 마이너스 6A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나온 결론을 보고 우리가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내가 처음에 전류의 방향을 임의로 정했는데 I1과 I2는 답이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정한 방향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I3는 마이너스 6A가 되어야 하니까 이 회로에서 I3는 내가 처음에 정한 방향이 아니라 실제로 이 방향, 빨간색으로 표시한 방향으로 6A의 크기를 가지는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답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에 방향이나 기호 같은 거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임의로 정해서 첫 번째 키르호프의 법칙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법칙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전압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폐회로 법칙, 고리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앞서 첫 번째 법칙을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했던 것처럼 두 번째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수식을 먼저 나타내 보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전압의 법칙은 VI를 모두 더했을 때 0이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언제의 전압을 모두 더하는 거냐면 바로 폐회로 고리에 대한 모든 전압을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전압의 법칙입니다. 그럼 회로에서 폐회로나 고리라고 부르는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왼쪽 회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폐회로라는 것은 닫혀 있는 회로를 말합니다. 그럼 왼쪽 그림에서 어떤 것들이 닫혀 있는 회로에 속하냐면 우선 위에 BC, FE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닫혀 있는 회로, 즉 폐회로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것만 존재하지는 않죠. 아래쪽에 또 BA, DC로 연결된 이 부분 역시 폐회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제일 바깥쪽으로 이렇게 제일 큰 쪽으로 잡는 이 부분 역시 폐회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전압의 법칙을 쓸 수 있을까요?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표시된 총 3개의 회로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개의 전압의 법칙이 모두 필요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첫 번째 법칙인 전류의 법칙에서 수식이 하나 나오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게 I1, I2, I3
이렇게 세 개를 지금 모르는 값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전류의 법칙 하나 쓰고 전압의 법칙 세 개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모르는 게 세 개이기 때문에 전압의 법칙은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폐회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앞에 나와 있던 전류의 법칙과 결합을 하면 그러면 I1, I2, I3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전압의 법칙은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느냐면 우선 간단하게 파란색 부분을 먼저 볼까요? 파란색 부분을 보면 우리가 건전지가 있고 그러니까 전원 장치가 있고 저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닫힌 회로에 전위의 높낮이를 표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전력을 처음 배울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각 지점마다 전위가 큰 값을 가졌다가 동일한 값을 가졌다가 전압 강화가 일어나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제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떠올리시면 우리가 하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전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압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 그다음에 도선이 있는 부분에서는 계산할 게 없겠죠. 등전이 상태니까. 그다음에 저항을 만나는 부분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런 전압 강화 같은 부분이 저항을 만나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전지와 그다음에 저항 장치 등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전위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더하고 빼서 총합이 0이 되도록 식을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지금 모르는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전압 강화를 써줄 거냐, 그러니까 높낮이를 어느 방향에서 이야기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로가 복잡해서 실제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선 전압 법칙을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거냐면 제일 먼저 폐회로를 결정을 해줍니다. 폐회로를 결정을 해주면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폐회로를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전원 장치와 저항을 살펴볼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빨간색 폐회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전압의 높고 낮음을 표현할 때 이쪽 방향, 시계 방향 쪽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의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은 방향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시계 방향을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전원 장치를 만나는데요. 전원 장치를 만날 때 긴 쪽에서 짧은 쪽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긴 쪽에서 짧은 쪽으로 지나가면서 전압의 높고 낮음을 써봐야 하는데 약속을 하나 해주고 그 약속에 맞춰 규칙에 맞춰서 전압 법칙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긴 쪽에서 짧은 쪽을 지날 때는 우리가 기전력의 크기가 줄어드는 쪽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내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전원 장치를 만났는데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더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기전력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플러스 입실론을 해주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0V였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이 플러스 입실론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저항 장치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항 장치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하고 있는 저항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럼 무조건 전압 강하여서 마이너스 값을 붙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류의 방향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각각 R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류의 방향을 모르는 상황이라
이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내가 정한 임의의 전류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분기점 법칙을 쓸 때 임의의 전류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검은색 실선으로 표현한 부분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 전압 법칙을 쓰고 있느냐에 대한 방향이고,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방향은 실제 그 저항,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항의 전류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전류의 방향은 내가 임의로 정한 전류의 방향이다. 왜냐하면 나는 전류의 방향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처럼 폐회로를 돌리는 검정색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일치할 때, 이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써서 마이너스 IR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내가 폐회로를 돌리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으로 내가 폐회로를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IR이 아니라 플러스 IR을 사용해서 전압 법칙을 써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빨간색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14V의 전원 장치가 되겠죠. 자, 그때 살펴보면 긴 쪽에서 짧은 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플러스 14가 아니라 마이너스 14V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빨간색에 대한 델타 VR을 써주면 제일 처음에는 마이너스 14에서 출발을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전력을 지날 때를 이야기를 했고, 빨간색을 따라서 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다 보면 그 어떤 장치를 만나지 않다가 두 번째 2옴짜리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2옴짜리 저항을 만날 때 지금 제가 돌아가고 있는 방향은 시계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지금 폐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2옴짜리에는 어떤 전류가 흐르고 있을까요? 바로 I3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때 이 I3 전류가 2옴짜리 저항에도 흐르기 때문에 표시를 해보면 2옴에는 같은 방향, 내가 폐회로를 돌리고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I3는 제가 임의로 정한 방향이 되겠죠. 어쨌든 임의로 돌리고 있는 폐회로의 방향과 I3 방향이 같기 때문에 두 개의 방향이 같을 때는 마이너스 I 곱하기 R을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2옴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4옴짜리 저항을 만나게 되었죠. 자, 그럼 4옴의 저항을 만났을 때는 플러스를 쓸 것이냐 마이너스를 쓸 것이냐를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잘 보면 4옴짜리에 어떤 전류가 흐르고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전류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시 I1과 I2를 살펴주어야 하는데 이때 I2 전류가 4옴짜리 저항하고 중간에 분기점 없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4옴에는 I2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전부 I2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되겠죠? 자, I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I1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에선 전부 I1이지만 B라는 지점에 분기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점을 기준으로 전류는 나누어지기 때문에 분기점을 기준으로 B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I1이지만 위쪽을 향하는 부분엔 다른 전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I2에 해당이 되겠죠. 역시 이 4옴짜리 저항에도 폐회로를 돌리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선택해 주면 되고 마이너스 I2 곱하기 4옴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준 다음에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식을 다 쓰고 나면 전압 법칙을 폐회로 하나에 대해서 모두 쓴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 문제를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의 제1법칙과 2법칙이 어떤 형태인지 배웠으니까 제대로 다시 적용을 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회로의 I1, I2, I3를 직접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로를 보니까 기전력이 두 개가 있는 상황이고 또 분기점들도 있기 때문에 옴의 법칙으로 쉽게 접근이 안 되니 키르호프의 법칙을 써보려고 하고 1법칙과 2법칙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I1, I2, I3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분기점을 하나 결정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할 일, 자, 분기점을 어디로 결정할 건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분기점을 C라는 지점을 분기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점을 결정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I1, I2, I3를 정해주는 겁니다. 임의의 방향과 임의의 기호를 선택하셔서 I1, I2, I3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회로엔 이미 적혀져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전류의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들어오는 걸 마이너스로 하고 나가는 걸 플러스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저 들어오는 걸 제가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I1 플러스 I2 마이너스 I3는 0 이렇게 첫 번째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할 일은 바로 폐회로를 결정해 보는 겁니다. 닫힌 회로 고리를 정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I1, I2, I3 모르는 게 3개의 값이니까 2개를 결정해 주시면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폐회로 법칙은 전압을 모두 더한 값이 0이 되도록 폐회로에서 전압을 더한 값이 0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폐회로를 먼저 정해볼까요? 어떤 것으로 정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제일 위쪽에 작은 닫힌 회로 부분을 이렇게 정해보고 이걸 2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저는 방향성을 지금 미리 표시해 두었는데요. 이 방향도 임의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와는 반대 방향으로 선택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작은 폐회로 네모 작은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를 역시 같은 방향, 시계 방향으로 모두 돌리면서 3번으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2번 수식과 3번 수식을 얻을 폐회로를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상 문제는 풀리지만 한 가지 더 해볼 수 있는 게 제일 바깥쪽 회로이죠. 사실 이 회로는 우리가 이미 해 보았는데 여기서도 한번 써보긴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렸었죠.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이걸 4번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정식을 얻기 위해서 회로 B, E, F, C에 해당되는 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전압법칙을 써보겠습니다. 보통 전압법칙은 여러 가지 소자가 있을 때 뭐 어디에서 먼저 시작을 하든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기전력부터 보통 많이 표시를 하곤 합니다. 10V짜리 기전력과 14V짜리 기전력이 있는데요. 전 10V부터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10V짜리 기전력을 지나갈 때 이런 방향으로 지나가게 되겠네요. 긴 쪽에서 짧은 쪽으로 지나가니까 긴 쪽에서 짧은 쪽으로 지나갈 때는 부호를 마이너스를 선택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적어보고요. 또 지나가다 보니까 저항을 만났네요. 저항을 만났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4옴짜리의 I2 전류가 흐른다. 앞서 한번 해봤죠? I2 전류가 윗방향으로 흘러줘야 합니다. 그래야 I2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I2 전류와 같은 방향을 이룰 수 있겠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다 보면 I2 우리가 정한 전류와 같은 방향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4옴짜리 저항에는 I2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폐회로를 돌리는 방향 역시 윗방향에 해당이 되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따라서 전류의 방향과 그리고 폐회로를 돌리는 방향이 서로 같으므로 마이너스 부호를 쓰시면 됩니다. 4I2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14V짜리 기전력을 결정해 주면 되겠네요. 기전력을 지나가려고 봤더니 역시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긴 쪽에서 짧은 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 마이너스 14를 선택해 보고, 점 F를 지나고 점 C를 지나서 다시 되돌아와 보니 6옴짜리 저항이 하나 남았죠? 자, 6옴짜리 저항을 보려고 봤더니 저는 6옴짜리 저항을 지나갈 때 시계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I1이 반대 방향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폐회로를 돌리는 방향과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서로 다르므로 플러스 기호를 써주어야겠네요. 그리고 IR이지만 이제 R이 6옴이기 때문에 상수값을 먼저 써서 6I1 이렇게 나타내주면 두 번째 수식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이야기해 볼까요? 세 번째 경우에는 B에서 출발을 해서 C, D, A, B, C, D, A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10V짜리 기전력에서 먼저 출발을 해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봤더니 아까와는 방향성이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10V짜리 기전력을 이런 방향으로 가야 시계 방향으로 폐회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폐회로가 가는 방향은 초록색 방향인데 6옴짜리 저항의 전류의 방향 역시 검정색으로 표시된 같은 방향이네요. 같은 방향이니까 방향이 같을 땐 마이너스 6I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C점을 지나서 A점을 지나서 2옴짜리 저항을 지날 때를 보니 왼쪽 방향으로 지금 폐회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I3를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2옴짜리에는 I3가 왼쪽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이네요. 폐회로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같으므로 마이너스 2I3 더 이상 소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0 이렇게 해주면 세 번째 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A, E, F, D 큰 폐회로가 되겠죠? 자, 이건 앞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가져다 쓰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i3, 마이너스 4i2는 0인데요. 이건 네 번째 수식인데 검토할 때 사용해 주면 됩니다. 왜 검토할 때 사용해 주냐면 2번, 3번과 겹치는 수식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과 3번 수식을 한번 더해 보시겠어요? 2번 수식과 3번 수식을 더해 보면 4번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쓴 이 전압 법칙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가 가능하다. 또 맞았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문제 풀 때는 1, 2, 3번 이렇게 세 개 수식을 이용해서 전류값을 연립방정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연립방정식으로 답을 구해보면 I1 같은 경우는 2A가 되고요. I2는 마이너스 3A 그리고 I3는 마이너스 1A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나온 결론을 보면 I2와 I3의 실제 방향은 제가 처음에 정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온 결과를 보고 I2, I3의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원래 전류의 방향을 맞출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복잡한 회로에 대한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키로요페의 법칙은
전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기술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면 굉장히 틀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류값이 식을 세울 수만 있으면 대체로 다 맞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셔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에 나온 문제를 전류의 방향을 다르게 또는 폐회로를 돌리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킬로프 법칙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가 RC 회로 부분을 2차 시 강의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